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남동생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소외받은 첫째라고 맨날 불평을 하잖아요. 이 시간에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밖에서 그런 사랑을 찾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런 만족 같은 거를 막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근데 집에서는 굉장히 냉정하다고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고 약간 이렇다는 말을 저는 집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딱딱하고 냉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제가 애정을 막 갈구하는 사람의 행동을 막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상호작용하는 거를 막 되게 원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제 동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둘째 남자애 같은데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되게 키도 크고 저는 키도 작고 이렇게 좀 약한 체질이고 이렇게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제 동생은 키도 크고 좀 이렇게 우성이란 말이에요. 저보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랬는데 제가 누나로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상하게 걔가 더 애정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한쪽 편으로는 제 남동생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더 너그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간 처음부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할 때 사랑이 지나친 것과 사랑의 결핍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함정일 수 있는데 그 사랑의 질이 컨트롤링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애적인 사랑이 부여되게 되면 그 사랑받는 대상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습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장 어떠면은 치매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 상황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 내내 저랑 같이 수업을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불평을 하면서 저의 결핍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하고 맨날 투정을 하고 이런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상에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굉장히 사람들은 저와 제 동생을 보면은 굉장히 반대인 성격의 두 남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부모한테서 나와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비슷하게 사랑을 줬다고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랑 동생을 구현하는 방법이 정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면은 사랑은 같을 수도 있는데 사랑 자체가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인 경우에는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응 방법 혹은 설리반식으로 얘기하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안전작용 혹은 디펜스 메커니즘 프로이드식으로 디펜스 메커니즘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대상으로부터 비슷한 사랑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사랑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거기에 불안이 섞여 온다고 한다면 원초적인 불안이 있을 때 원초적인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독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이게 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각자가 선택한 이 방식이 달랐을 것이고 어쩌면 그 원래 받았던 그 사랑이나 그 환경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더 편애를 해서가 아니고 원래의 사랑의 방식, 사랑의 질이나 이런 것이 비슷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론도 배우고 실천도 배워야 되고 저는 이런데 정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존의 문제도 거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저하고 느끼는 실존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상적 부모에 대한 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저는 현실적 부모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그 내적 대상 그러니까 부모 표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거죠. 그래서 형은 라이프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라이프로 많이 완벽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저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으면은 옮겨갈 수 있는데 근데 형은 최선책에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존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 눈이라 그러면은 나하고 잘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만나겠지만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확 드는 그 최고의 어떤 뭐 자기 눈에 뭐 높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관계 형성하는데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은 게다가 이상적인 그런 대상으로서의 투사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 투사를 받는 사람도 힘들어지잖아요. 그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어떻게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지쳐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이미지 자체도 부모가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는 부모가 있고 넌 아주 훌륭한 아이라고 계속 칭찬받고 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넌 정말 금지옥엽이고 아주 너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잘 수용해서 건강한 셀프 이스템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상화된 자기 아이디얼라이드 셀프가 이게 지나치게 가게 되면 자기 거대 자기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를 거대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인 자기하고 잘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이상적인 자기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시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항상 만족스럽지 않게 느끼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것과 이상적인 나를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내한테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가 세상이 최고야. 그런데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 이상적인 대상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그 대상에 적합한 투사할 만한 내가 워낙 이상이 높은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대상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투사 자체도 일어나지 않아서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의 이상화,
자기의 이상화 이 두 가지가 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잘 된 사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돼 있으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분리개별화가 돼 있지 않는 한 항상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대상을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롬이 얘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의존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대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 나를 언제든지 최고로 만족시켜주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대상인데 그 이상적인 대상은 내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르시스틱한 자기 사랑이 아닌 이상화되고 부분적인 어떤 자기 사랑이 아닌 건강한 자기 사랑이 되었을 때 타인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으켜지는 어떤 자기 과도한 자기 이상화 또 너무 과도한 자기 혐오 이게 극단의 것들을 왔다 갔다 했을 때도 대상에 대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걸로만 한쪽 편향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것이 자체가 되게 많이 대상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단절을 가한다거나 너무 과한 어떤 경계선을 침범한다거나 이런 양극의 상태가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그 사람의 참 좋은 점이 있어서 그분이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미움을 느끼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항상 대상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나르시시즘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사물로 하는 거죠.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진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진 대상만을 내가 추구하게 되면 그런 대상이 되달라고 우기면 그 대상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어떤 존재가 돼야 되니까 어쩌면 내가 원하는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해 당신이 그런 사람이 돼줘 라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자기 인격을 재개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모습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객적인 사랑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가장 언컨디셔널 러브라고 하는데 모성적인 사랑도 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통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수도 있지만 동물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 필요대로 잡아먹는 어떤 어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바르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그 대상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얼마나 공격하고 파괴적으로 대하는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에리 프롬 이 책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는 애들이 그 제 또래가 옛날에 볼 때도 하는 이야기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자를 꼬시러 가야지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챕터 몇 개 넘어가다가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그걸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 그러면 자기가 잡히는 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성적으로도 통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신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자기애적인 만족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성적으로 말한다면 성숙한 어떤 영성이나 신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 보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뭐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런 거 가지고 특히 이제 김태희 교수님 청년부 이제 맡고 계시지만은 청년 시기에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혼 대상에 뭐 키, 몸무게, 신발 사이즈까지 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람을 이미 딱 정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기도해 뭐 그래서 나는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은 그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그걸 실천 목록으로 적어놓고 이제 똑같이 하는 걸 그런 걸 봤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열망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걸 성취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라도 살면서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살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잠깐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사랑이라는 것들도 사랑이라는 감정도 사실은 그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그 좌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뭐 첫눈에 반해서 막 눈에 콩깍지가 씌우고 그랬다가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 사랑의 호르몬이 몸에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반응이 적어지면 어느새 사랑이 식었다라고 느끼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하는데 그 프롬이 이거를 쓸 때는 그런 고찰은 없었겠죠. 근데 프롬은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는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원래 자연과 융합해서 편안했던 그 삶, 그 패러다이스를 찾는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화에 나오는 얘기대로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는데 이게 둘로 갈렸다. 그래서 남성은 자기의 반쪽을 찾아서 평생 헤매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어머니하고 한 몸으로 심바이오스 상태에서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데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융합하고 싶다. 그러니까 퓨전이나 유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대상과 융합하고 싶은 원초적인 욕구는 누구나가 있는데 그 융합하는 게 우리가 이성을 가지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대변화 되기 이전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융합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건 어떤 영성에서도 어떤 샤만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토템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일치적으로 가는 이런 영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태어나는 그 초기의 상태,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그 상태로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계속 끌려 들어가면 우리는 프리미티한 상태로 복귀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게 분리개발화가 충분히 되고 이성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대상과의 융합할 수 있는 그 union with another person인데 with love라는 개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융합을 추구하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상과 융합을 원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대상과의 관계를 원하는 궁극적으로는 이거 융합을 원한다. 그게 유니언인데 유니언 자체가 아주 원초적인 아직은 의식이 없는 상태. 말하자면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사람이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어떤 동물 때는 매년 어떤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기에 또 이동하고 여기는 그냥 의식 없이 그 자연과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는 사는 삶인데 인간도 그런 의식이 있기 전의 상태. 어쩌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어쩌면 우리가 독립된 의식이 없었던 상태 이런 쪽으로 우리 회귀하고 싶은 욕구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런 우리가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 이미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실존적인 문제죠. 우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뭔가를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페어벤이 한 얘기는 우리는 욕동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추구한다.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실존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인간 존재 실존 자체는 어떤 대상과의 어떤 우리의 세상과의 융합을 원하는 이 대상과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무의식 상태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동물 상태로 회귀해서 그 속에서 내가 동물처럼 그렇게 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온전하게 충분하게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된 인격체끼리 융합을 하는데 그 융합은 이 원초적인 융합이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융합을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어벤은 이론 속에서는 그런 페어벤의 이론에 무슨 얘기냐면 인판타일 디펜던시가 있는데 우리는 어려서는 유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아적인 의존성이라는 게 아까 융합하는 욕구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융합이죠. 엄마하고 한 몸이 되고 싶은 이런 욕구인데 성숙한 단계에 가게 되면 보통 페어벤 이론으로 치면 이런 유아적인 의존성으로부터 독립성이 나오는데 인디펜던스가 나오는데 인디펜던스가 이상이 아니고 인디펜던스를 넘어서 머추어 디펜던스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성숙한 의존 관계는 서로가 독립한 인격끼리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관계다. 이게 어떤 인간 발달이라고 보는데 머추어 디펜던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산다는 의존하지만 성숙한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격체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의 일부로 보게 되면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상을 쓰고 싶은 이런 욕구가 아니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대상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때 이게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에릭 프롬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어벤이 얘기하는 머추어 디펜던스에서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그 뭐 케미 그러잖아요. 사랑은 예. 화학적인 반응으로 뭐 약간 김태희 목사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어떨 때 보면 그게 성숙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방해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케미가 이끈 대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짜 본능적인 건데, 역동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첫눈에 반했다 하는 것도 그게 케미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이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각자 이상적인 대상이 가능성이 있다. 숨겨져 있는. 근데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자기 아버지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어머니상을 찾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무의식적인 컨택트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게. 그냥 짧은 말 한마디나 목소리 톤이라든지 뭐 하나 행동 뭐 이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그게 딱
엄마다 아빠다 바로 그게 전이 관계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걸 과거에 원대상에 느꼈던 자기의 소망이 거기에 실려버리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무의식에 만났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하면 케미라 그러는데 사실 그 과학적인 어떤 사고 중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거든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것처럼 어려워. 과학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는데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그러면은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적이다 하면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심리적으로 그걸 뭐 운명화 시켜놓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 내면이 어떤가 나는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상대방은 어떤가 이거 하나는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깊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것하고도 마치 맞물려 있는 게 그냥 맞물리는 거예요. 케미가 그랬다 화학 호르몬이 그랬다 이래 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그냥 근데 아무 이제 생각 문제가 아까 우리 김대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이 케미가 맞고 어떻고 굉장히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게 근데 이 섹슈얼리티하고 사랑을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성적인 관계라는 건 이게 서로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합하는 어떤 원형이죠. 융합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데 심리적으로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는데 이 융합의 욕구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융합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심리 내적 욕구에 따라서 융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거리가 없어지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최고라고 느끼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사랑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정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관계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그 공격 성향을 느끼기도 하고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성적인 관계가 사랑으로 발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고 많은 경우에 그 관계는 그걸로 끝이 나고 서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관계로 떠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사랑과 성적 관계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적인 만족을 얻으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고 그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일시적인 자기 욕구의 충족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게 경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다 수용된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엄마를 만나는 셈이죠. 말하자면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자기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일순간이죠.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죠. 자기 소망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엔 디서포인트먼트가 생겨 결혼하자마자 속았다고 나오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요구사항 아까 내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너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원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너는 왜 하나도 안 채워주느냐. 서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잖아. 내가 너하고 만났을 때는 나는 너에게 이걸 달라고 한 건데 너는 이 중에 하나도 안 채워주고 있지 않느냐고 이제 싸움이 난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대상을 만나면 또 그런 환상에 빠지니 또 그 거리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융합하고 싶다고 하는 게 거의 본능적인 건데 누군가가 완전하게 자기를 그냥 수용해주는 대상을 만나면 자기는 온전하게 행복하고 온전하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니까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버리는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르시스틱한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신혼부부에 대한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 게 캐톨릭에서는 메리지 인카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보통 한 10년 차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자체들을 피정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자체 하는 그룹으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결혼적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랑은 결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정서가 아니고 사랑은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미트먼트라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의지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그런 어떤 전이 정서도 있고 다 있었지만 결국은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커미트먼트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선서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정서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정서가 있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정서가 없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커미트먼트를 한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다. 그래서 결혼이 하나의 제도라고 할 때는 그건 서로가 자기가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교환하는 것이지 이 사랑하는 정서가 영원히 똑같을 거라는 보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정서는 있다가 사라진다. 어느 순간에.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미움이 사랑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정서인데 이 정서에 의존해서 난 정서에 정직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많은 사람이 난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겨요. 정말 난 정직한 사람이어서 당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내가 못 살겠다고 못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냐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정서는 스테이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heart and mind and will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다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에리프 책 읽었을 때 제일 뭐랄까 마음이 와닿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사랑은 의지구나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정서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 거죠. 정서적으로 막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까?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군에 갔을 때 군 훈련소 마치고 이제 배치를 받아 갈 때 같은 동기들 중에서 막 우는 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모를 만난 다음에 자기 부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운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다 큰 놈이 뭘 자꾸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쪽은 정서적인 면이 강했고 저는 정서가 약하니까 거기는 울고 있고 저는 전혀 울 이유를 못 찾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고민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정서가 약할 경우에는 의지를 통해서 정서의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의지가 잘 제대로 작동되면은 나중에 정서도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정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게 발달이 안 된다면은 그 정서도 서서히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어떻게 또 뭐 해석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래 내가 느낀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가 막혀져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바로 예, 그러죠. 그게 나한테 미움뿐만 아니라 사랑도 억압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랑을 주거나 받지 못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정서들이 그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어떤 로우한 상태로 억압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는 방식을 몰라서 나하고 잘 통하지 않은 것이었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결핍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하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나한테 사랑하는 정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찰하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이 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결국에는 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사실은 저에 대한 어떤 삶과 저에 대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계속 수업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을
concern for others라고 얘기를 하는 정신분석가들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라.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자기를 배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프 러브하고 오브젝트 러브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은 이번 여름학기에 우리가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라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랑을,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선순환의 과정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계속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혼자 갈등이 생기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솔직함과 또 감정에 대한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어떤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뭐 개인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그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등한시되거나 아니면은 좀 고전적이거나 좀 고루한 걸로 치부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예,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하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전적인 사랑이 지금 현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가 이거를 이번 과정을 공부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갈등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태경 목사님이 젊은 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얻는 인사이트들 우리가 계속 공급해주고 우리는 또 다시 성찰하고 하면서 함께 진지하게 이 과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이제 생각나거든요. 그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 허리케인을 부른다. 중국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관한 문제들이 결국 어디선가에 나비짓 같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데서 시작됐는데 과연 그것이 어딘가 해보면 결국은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부모의 양육 태도의 어떤 부모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까지 다 번져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굿 이너프 마더 되는 거를 사회적으로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게 돼버린 아니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뭐 치맛바람처럼 이렇게 되었다든지 침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실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했을 때는 결국 그게 충분한 좋은 엄마 좀 충분히 자기를 돌보는 것이 되는가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기만도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와 관련된 대상들과의 관계에서도 돌보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물질 문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약해져서 결국은 그 파장이 계속 이제 뭐 무슨 문화적으로라든지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에리 프롬 책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사람 기술이면은 그렇죠. 그만큼 예,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피곤한 거예요. 자기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그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자체가 피곤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정신분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는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사실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로 사랑하는 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픽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장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이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